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보이고 느끼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에서 점점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본질적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헛소리냐? 빛이라는 것은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거죠. 빛이라는 녀석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바로 입자냐와 파동이냐에 대한 대결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해요? 입자다, 파동이다. 중학교까지는 파동성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 빛의 입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학자 이름을 들어보면 우와 싶을 겁니다. 과학의 전기를 뺀 모든 영역에서 등장하는 그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네, 뉴턴입니다. 이 형은 또 나타납니다. 뉴턴은 빛을 입자로 이야기를 했고요. 파동이라고 이야기한 학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굴절 이야기하면서 살짝 나왔던 사람인 하위헌스, 속칭 호이겐스, 옛날 이름은. 이 두 명의 학자가 각각 입자다와 파동이다에 대한 개념으로 입자운동을 설명하고 빛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지. 근데 과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야기를 꺼냈느냐보다 그 의견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어떤 추가적인 연구를 해냈느냐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주류를 이루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솔직하게 뉴턴이었죠. 워낙 이제 클래스가 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뒤였어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간 과학자들의 이름입니다. 입자는요? 없어요. 뉴턴이라는 극초천재의 발상을 따라서 연구해간 학자들 수가 적었던 것도 적었던 것이고, 왜 뉴턴 자체가 자기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논문은 되게 어렵게 썼고, 그냥 대중적인 중력 이런 건 졸라 쉽게 쓰고. 문제는 여기서 하위헌스가 파동의 개념을 잡고 영이 이중슬릿, 우리 지난 시간에 간섭했던 거 있죠. 그걸 한 학자가 영이에요. 프레넬 거울 같은 거 형태로 해가지고 파동성에 대한 설명을, 심지어 푸코에 이르면 뉴턴의 굴절에 대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봐봐, 공기와 물에서 빛의 진행 경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꺾이잖아. 이거를 뉴턴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입자의 수평 운동은 동일한데 물에서 수직 방향의 운동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어요. 왜? 빛은 물이랑 더 친하기 때문에 물과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더 강해서
물에서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굴절된다라고 설명했다. 입자의 운동적 개념으로. 그랬는데 푸코가 뭘 증명해버렸냐면요. 물에서 빛의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걸 측정해버립니다. 공기에서 빛의 속도가 물에서 속도보다 빠르다는 걸 증명해요. 그러면 이 뉴턴이 제안한 이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맥스웰이라는 학자는 전자기파라는 개념을 정립해요. 그러니까 맥스웰 이전까지만 해도 정전기, 전기장 개념하고 우리 자기력, 자기장 개념이 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공식도 다 따로였고. 근데 맥스웰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는 전자기파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념을 제안했고, 헤르츠는 실제로 전자기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까지를 실험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 진동수 단위가 헤르츠죠. 그러면 거의 파동으로 굳혀지는 분위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르츠가 재밌는 걸 발견해 버립니다. 광전 효과가 헤르츠와 같이 연구하던 그 연구실에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 버려요. 파동성으로 설명하기 애매한 어떤 현상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뭐였냐면요. 자, 요거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얘가 뭐게? 니는 알아야죠. 검전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가 있어. 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검전기다, 그지? 여기에 자외선을 쬐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검전기 두 다리가 자외선을 쬐게 하자 오므라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지금부터 한 2, 30년, 100 20년, 2,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된 내용이에요. 이거 완전 현대물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나? 그 무거운 게? 네,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 자외선이 뭐 질량이 있어갖고 막 양성자를 넣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외선을 받은 검전기의 금속판에서 뭐가 방출되었다? 공기 중으로 전자가 튕겨나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광전자, 포톤이라고 합니다. 즉, 금속판에 빛을 쬐더니 금속판에서 뭐가 방출되었다? 자유전자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빛에 의한 방전이다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참고로 이게 아인슈타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 목록 첫 번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광전 효과 등에 관한 연구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아니, 아인슈타인. 아니, 증명해낸 건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개념에 있어서 얘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바로 뭐냐면 빛을 강하게 쬐어주잖아요. 강한 빛을, 밝은 빛을. 밝은 빛을, 강한 빛을 쬐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전자가 방출될 때까지의 시간은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파동성으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핵 주위에 전자가 바닥 상태가 있고 들뜬 상태가 있고 방출되면 자유전자가 될 거 아니야. 안쪽에 있는 전자가 자외선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광자로, 그러니까 광전자로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맞지? 이 과정을 한다고 할 때 빛이 강하면 시간이 줄어야 되고요. 전자수도 증가해야 되고요. 방출되는 전자수도. 그리고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즉 F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빛이 만약에 약한 빛이면 빛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충분한 델타 T를 주어준다면 그 빛을 계속 오랫동안 쬐주게 되면 언젠가는 전자가 방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파동성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실제 실험 결과와 한 개 빼고 다 틀렸어요. 파동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파동이라면 파동 에너지가 계속 누적될 수 있으니까 빛을 약하게 쬐준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만 확보해주면 언젠가는 전자가 방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은 자, 그래서 이 광전효과 실험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나타납니다. 문턱 진동수라는 개념이 생겨요. F0.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빛이 약하더라도 진동수만 확보가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전자가 바로 튕겨나옵니다. 대신에 문석 진동수보다 작은 빛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강한 빛을 쬐거나 아무리 델타 t를 길게 가져가도 전자가 안 나왔어요. 재밌지? 그리고 요뒤 공간이 밑에 공간이 하면서 위에 맞아서 더 위로 당겨서 적을 거야. 그리고 전자의 요 밑에 적어야 될 거 여기다 적을게요. 공간이 애매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전하게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났고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났고요.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빛의 밝기에 영향을 받더라는 재미있는 특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광전 효과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그래프들은 거의 안 나왔는데요. 그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타나거든요. 그 그래프 세 가지 측정한 걸 가지고 설명을 마저 좀 할게요. 여기 좀 지워도 되지? 실험 장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 지금 우리 돼 있잖아. 지금 저 파란색이 진공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봐봐. 밖에서 빛이 2m 단자로 빛이 쬐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튕겨나오는 전자가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야. 컬렉터 단자로. 요렇게 튕기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 여기서 앞에서 정전기 할 때, 전위 할 때 배운 개념 잠깐만 써볼게요. 봐봐. 요쪽 단자가 2m 단자고 요쪽 단자가 컬렉터 단자라고 쳐봅시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전자는 여기서 요쪽으로 튕겨 나올 거 아니야. 방출되는 순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럼 요 과정에서 잘 봐봐. 2m 단자가 마이너스 극이고 컬렉터 단자가 플러스 극이면 전자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는데, 순방향 전압에선, 이 전자가 힘을 받는 Q만큼의 힘을 받아서 날아가니까 무조건 날아가겠죠. 순방향에서는. 맞지? 이동이 될 수 있을 건데, 그지? 역방향 전압을 걸다. 여기에 플러스 극을 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놓으면 이 전자는 이쪽으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 나오지만 힘은 어디로 받게 돼요? 그치?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F는 QE가 될 거죠. 맞지? 전기력 배운 거 좀 쓸 거예요. 문제는 F는 QE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2m 난자에서 컬렉터 난자까지 날아가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F 곱하기 했으니까 QED가 되겠지. 그지? D가 요교 전극 사이 거리, 디스턴스. 근데 이게 요 그림처럼 균일한 전기장이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뭐가 된다? QV만큼의 일을 해야 되죠. 이거 우리 전기력 할 때 배운 공식들입니다. 맞지? 전기장 내 전하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일.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갈 때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뭐보다 클 때? Q보이보다 클 때지.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운동 에너지 값보다 QV 값이 더 크면 못 날아가잖아.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요 내용에 대한 그래프가 세로축이 전류 시간당 흘러간 전하의 양인데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납니다. 즉 여기가 뭐다? 정지전압이라 가지고 요 경우에 해당되는 전압인 거야. 역방향으로 V라는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전자가 여기서 이까지 못 날아가는 값이 생기겠죠. 그런데 F 값이 클 경우는 그래프선이 즉 마이너스 V가 더 커지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역방향으로 빛을 진동수가 더 큰 진동수를 쬐어줄 때는
그거를 걔를 못 날아가게 하는데 역방향으로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 즉 튕겨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진동수가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같은 핑크색인 같은 F1인데 빛을 약하게 했더니 정지전압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빛을 쬐줬더니 더 밝은 빛을 쬐줬더니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놓고 왜? 역전압이 그대로니까 그지? 뭐만? 전류의 양만 늘더라. 즉 전자가 많이 방출되더라. 근데 어두운 빛을 쬐더니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방출되는 전자수만 줄더라. 그리고 빛의 세기는 같은데 진동수를 더 올렸더니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 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야. 요 내용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그래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끝낸 학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저널이라고 하는 한 3, 4페이지짜리 소논문, 한 4장짜리면 소논문도 아니고 실험 보고서급이죠. 거의. 원래 무슨 학회지 해가지고 일종의 논문 잡지가 나와요. 각 학회별로. 전공, 대학원생들 위에 이제 교수님들 읽는 책이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 월간 반도체, 월간 세라믹스, 개간 세라믹스, 이런 잡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반도체나 선생님은 이제 그 전공이 그쪽이니까 원래. 반도체나 고온 소재나 이런 재료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매달 내놓는 최신 연구 트렌드는 이런 거다 하면서 논문이나 소논문집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교수들이. 그런 잡지에 실렸던 4페이지짜리 간단한 소논문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금속판에 쬐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커질 때 일정한 문턱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서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해서 일정한 기울기로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더라는 거지.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나온 결과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 선을 반대로 이어봤어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까? 크기로만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 얘를 뭐라고 하자?
W 이람수라고 한 뒤에 아인슈타인은 얘를 되게 심플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금속 표면에는 지금 자유전자가 있잖아. 맞죠? 여기에 날아오는 광입자라는 게 있어요. 포논이라고 광자라는 빛을 입자라고 가정할 때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전자가 튕겨 나올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길 때 이 전자를 금속에서부터 떼내는데 필요한 일회양이 HF0라고 본 거야. 빛을 입자로 보고 빛 입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광자 하나가 날아와서 빛 입자와 충돌할 때 광자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얘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 에너지 크기가 이 전자를 튕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면 우리 구슬치기, 알롱치기, 너희들은 구슬치기 안 해봐서 모르겠다.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는 그 운동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약간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구슬을 1인당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태워놓고 구슬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옮겨간 뒤에 거기 담겨있는 구슬에 내 구슬 세게 때리면은 거기서 팍 튕겨 나갈 거 아니야, 구슬이. 튕겨 나간 거 따먹기. 근데 내가 제대로 못 쳐가지고 힘없이 굴러가면 내게 거기에 그대로 풍랑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도 추가로 태운 거야. 구슬 넣고 구슬 먹기. 그 죽은 놈은 다시 자기 차례가 오면 저 뒤에 스타트선에서부터 이거 구슬 굴리러 가야 돼. 근데 자기 거 구슬 옮겨가다가 다른 사람이 내 구슬을 때리면 내 건 죽는 거야. 그러면 걔 주머니로 내 구슬 들어가고 난 다시 출발선에 다시 출발. 그럼 뭐 해야 돼? 상대방 견제도 해야 되고 저거 깨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봐. 구슬을 세게 때려야 얘가 튕겨 나오겠지. 맞지? 약하게 때리면. 같이 갇혀버릴 거야. 이런 식의. 얘가 와서 충분히 세게 빵 맞아지면 얘를 떼낼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진동수가 HF0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결국 HF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떼내는데 필요한 일의 양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실제로 빛의 운동에너지 크기는 HF-W. 그러면은 H에 F-F0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즉, 언제만 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운동에너지는 0보다 클 거니까. 요때만 전자가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만 뭐가 방출된다?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나온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만 전자가 방출이 되더라. 약할 때는 백날째 봐야 안 나온다. 그러고 빛의 밝기는 결국 뭐가 된다? 광입자의 개수로 보는 거야. 빛 입자 하나하나의 에너지의 양은 진동수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입니다. 즉 이걸로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아. 그런데 사실은 상대성 때문에 받은 거 맞거든. 근데 지금 이제 노벨상 시즌이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올 겨울 노벨상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후보 추천받고 이제 쭉쭉쭉 시작할 거예요.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 가니까. 노벨상 시즌은. 노벨이 태어난 날 노벨상 수여자가 발표되고 노벨이 죽은 날 상금 주는 걸로 알아요. 그게 12월 달인가 2월 달에 한 2주? 그렇게 끼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렇게 빛을 입자로 보고 그거에 의한 전자 방출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맨 처음에 뉴턴의 뒤에 아무도 없었던 빛이 입자라는 이야기를 헤르츠의 발견을 아인슈타인이 풀어 설명하면서 이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콤프턴이라는 과학자가 한 번 더 발견을 합니다. 일단 요거 필기부터 요 그래프까지 필기 좀 해놓고 콤프턴 산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렸었잖아요. 세 번째 거. 이 그래프. A 금속에 의한 선 요렇게 나타나고 B 금속에 의한 선 요렇게 나타난다면, 내가 쬐어주는 빛이 여기면 여기 1번 영역에 빛을 쬐면 A, B 둘 다 전자 방출이 안 되죠. 2번 영역에 빛을 쬐어주면 A는 전자 방출이 되는데 B는 안 되지. 맞지? 3번 영역에 빛을 쬐어주면 A, B 둘 다 전자 방출이 되겠죠. 대신에 요 두 개 선 기울기는 어때? 똑같이. 저게 플랑크 상수거든요. 요 기울기가. 오케이? 자, 콤프턴 효과.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해줬죠. 2차 대전 중에 헝가리에 27명의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학술 대회를 했었다고. 안 해줬나, 이번은? 솔베이 회의라고 이과생 전설의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중에. 에르네스트 솔베이라고 하는 헝가리 귀족이자 화학자이자 사업가였다.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대서 자기 별장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참 전쟁 중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화학자를 다 초대해서 지금 그 시점에 가장 핫한 이슈인 양자역학이라던가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 이런 것들, 원자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의 연구를 서로 토론하고 모여서 자기 연구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러면은 더 빠른 과학 발전.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쟤네들보다 원폭을 먼저 개발해야 되고. 신기술들이 계속 필요로 했으니까. 그런 학술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회의가 제5차 회의였는데 27명이 모였거든. 그 모인 사람들 중에 17명이 노벨 물리학상 과학상 수상자가 됩니다. 그 회의 전후로. 총 노벨상 개수는 18개. 무슨 소리야? 한 명이 2개 딴 거죠. 심지어 2개 딴 사람 여자야. 마리 퀴리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제5차 솔베이 회의는 그 기념사진이 있거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인데 요새 구글해서 검색해보면 흑백 사진에 누가 포토샵으로 색깔 하나하나 입혀가지고 칼라 사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그 회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씨발 타임머신 만들면 저기부터 폭탄 던지러 간다였어.
물리학과 화학의 그 가장 끝판대장들이 그 한 자리에 있었다고요. 2차 대전 중에. 알만한 사람 다 나옵니다, 거기. 아인슈타인, 로런츠, 플랑크, 마리 퀴리, 보어, 보른, 하이델베르그, 슈레딩거, 콤프턴, 윌슨, 드동데르 뭐 등등등 해서 27명이 모여 있었고, 내가 전에 말한 그 3대째 사이코 집안의 일대도 거기 앉아 있습니다. 성층권 기체 연구. 아, 1대째가 올라간 양반. 2대째가 들어간 양반, 3대째 옆으로 돈 놈. 그러니까 17명이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거지, 당연히. 그럼 10명은 쩌리냐? 쩌리가 아니라 이득인 거야. 하필 그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그 모차르트를 쳐다보던 그 누구냐? 그 원래 왕립 악사 그 양반 느낌? 하필 저 새끼들이 지금 태어나서. 왜냐하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공헌을 인정받아야 노벨상 주는데 하필 그 시대에 그 자원이 몰빵 쳐지는 그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같이 연구한다.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그 심지어 퀴리 부인 자리, 아인슈타인 바로 옆자리. 그 건너편에 로런츠. 그 아인슈타인하고 맞짱 떴던 그 젊은 애들 뒤에 쭈룩 서 있죠. 보어, 보른, 하이델베르그 얘네들이 누구냐면 너희들 화학할 때 지금은 안 배울 텐데 전자 궤도 모형 있죠. 오비탈. 그거 발표한 애들도 거기 옆에 같이 서 있어. 그날 아인슈타인이 털린 날이었거든. 그거 있잖아.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이 전자 위치나 궤도에 대해서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하이델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풀어버리거든, 보어가. 그 걔네들이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졸라 꼰대짓을 해. 어디 젊은 것들이 더 집중해서 문제 풀 생각 없으니까 귀찮다고 대충 확률로 퉁치고 넘어가려 그러냐고. 개꼰대짓을 해요.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그래요. 그때 나온 게 그거예요. 그놈의 고양이 죽었냐 살았냐. 그날 토론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봐야지만 존재하는 거냐. 그 안에 고양이 있는 건 맞냐, 죽었냐, 살았냐, 반쯤만 죽은 거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에서 전자가 오비탈 궤도를 돌 때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도는 것처럼 묘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어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마디 모양에 대해서 마디 점에서는 존재 안 하고 여기서는 그 n분의 1로 존재할 확률이 있다로 설명해버려요. 전자 위치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 전자 궤도를 돌 때 정확한 궤도랑 얘의 운동량이 일정 오차 범위 이내로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기에 존재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버렸는데 끝까지 연구 안 하고 대충 모르겠으니까 확률로 퉁치고 넘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럼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이런 토론을 한 거야 거기서. 그 천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구멍이 뚫렸고 그 안에 고양이가 있고 독가스가 있는데 독가스가 방출될 확률이 50%야. 그럼 그 고양이는 죽어있냐 살아있냐. 확인해 보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냐. 이런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게 결국 젊은 애들한테 아인슈타인이 털립니다. 그 토론에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막판에 자기 자존심 있는 대로 박박 긁어서 외친 일갈이 그거였단 말이야. The God don't have to the dice. 신께서는 주사위 노름 따윈 하지 않으신다네. 확률 장난치지 마 이것들아. 과학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대충 확률로 퉁치지 마 이것들아라고 외치자 보어가 바로 맞받아친 말이 더 대박이잖아. 아인슈타인 당신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느냐.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 이거를 그냥 막 싸움 단어로 바꿔버리면 네가 뭔데 개새끼야.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진리가 확률인지 정확한 계산값인지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시길래 하나님께 이래 주사위 놀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냐. 직접 이거를 힙합하는 애들이 디스로 바로 쏴버리면 네가 뭔데 개새끼야. 그러고 기념사진 찍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아인슈타인의 구글링 했을 때 얼굴 사진 보면 대부분 웃고 있거나 혓바닥을 멜롱하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잖아. 좀 이따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5차 솔베이 회의 하면 이미지 검색이 뜰 거거든. 한가운데 아인슈타인 딱 앉아있는 완전 얼굴 똥치고 그냥 딱 굳어가지고 이러고 아무리 기념사진이라도 그랬던 양반 아니잖아. 심지어 자기 하도 강연 많이 다녀서 목 아프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태우고 댕기던 운전기사한테 당신이 설명해 보셔야 해서 기사가 대신 강연한 적도 있다는데 하도 똑같은 강연을 많이 들어서 달달 외웠다고. 그래놓고 교수님들 각성하세요. 제 기사도 이렇게 다 잘잘잘 설명하는데 교수님들은 이해하셔야지라고. 그러던 양반이 거기서 털렸다고. 자기 조카버린 젊은 애한테. 그러니까 그 일가를 한 거야. 신께서는 주사위 노래 안 한다. 그걸 젊은 애가 네가 뭔데 개새끼야로 받아쳤어. 자, 어쨌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콤프턴입니다. 콤프턴은 흑연판에다가 X선을 쐈어요. 흑연판에다가 X선을 쐈을 때 대부분의 X선은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요. 얇은 흑연판에다 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X선이 산란되는 녀석은 얘가 파장이 람다 제로고 얘가 파장이 람다 제로인데 이 산란된 X선은 람다인 즉 람다가 람다 제로보다 훨씬 큰 파장의 빛으로 변해서 산란이 된 거예요. 진동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동수가 줄고 파장이 늘어난 빛이 생긴 거야. 콤프턴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X선을 입자라고 생각하고 그 운동량은 원래 우리 운동량 mv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적용해서 계산을 졸라 하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가 돼요. 왜냐하면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이었거든.
이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은 안 가르쳐줘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원래 X선의 운동량보다 산란된 X선의 운동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파장이 더 길어졌으니까 작아졌죠. 근데 왜 이렇게 운동량이 작아졌느냐 봤더니, 오우씨. 이거 써야 되네.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하나 튕겨나와. 이 전자의 운동량이 MV가 되는데, 맞지? 정확하게는 MEV겠죠? 전자에 대한 운동량이니까. 여기서 컴퓨터니 뭐가 성립되느냐를 계산해냈냐면은, 얘랑 이 산란 X선의 플랑크상,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요 두 개의 합이 원래 X선의 운동량과 같다라는, 흑연에서 전자와 충돌한 X선이 산란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찾아냅니다. 그럼 얘는 파동이야, 입자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려면. 네, 입자죠. 뭐야가 나오지. 그래서 컴퓨터까지 이르러서 현재 물리학에서는 빛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의 성질은 총 7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성질. 직진성 있죠. 그리고 뭐가 되죠? 반사가 되죠. 그리고 굴절과 회절과 간섭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직진과 반사, 굴절과 회절과 간섭은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직진과 반사,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는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다? 빛은 양쪽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는, 입자성을 관측하는 동안 파동성은 안 나타나요. 내가 입자성을 보고자 실험을 하면 그 실험에선 파동성은 감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파동성 쪽을 관찰을 하려고 할 때는 빛의 입자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전 하나로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한쪽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슨 소리다? 과학자들도 잘 몰라. 사실 이거 광전효과 내용이 그 15계정에 비해서 22계정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내가 설명한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거짓 많이 안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뭐다? 학교 선생들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냐?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상대성 이론과도 똑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요? 노벨협회 물리학회 담당 학자들도 이해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전대 노벨상 수상자들과 노벨협회에 소속돼 있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발표된 그 과학적인 업적이나 그런 것 중에 추천을 받아서 모아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 뒤에 발표일 하루 전날에 마지막에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밤샘 토론을 하고 새벽에. 그렇게 해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뜨면 그 사람을 발표해요. 아인슈타인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씨발 상대성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모르겠어.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는 나왔는데 자기들이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문이 있었던 거지. 광전효과. 그래서 광전효과 등에 관한 연구로 이상을 드립니다로 상대성 이론을 같이 묶어서 퉁.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다시 못 받았잖아. 상대성 이론이 등으로 퉁 쳐져 버렸기 때문에. 둘 다. 아인슈타인이 상 받은 시점이 일반 특수 둘 다 발표된 뒤였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그 통일장이론이라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큰 네 가지 힘을 하나의 식으로 묶어서 설명해요. 아까 맥스웰이 전기장, 자기장을 묶어서 계산해 버렸잖아. 거기에 중력, 강력, 양력 다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하다가 결국 완성 못하고 갔거든. 응? 유명인 중에서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못 받은 가장 대표적인 유명인 한 명 더 있어요. 간디. 뉴턴은 당연히 못 받죠. 노벨 이전 양반인데. 간디가 못 받았어요. 그 해에 주려는 해에 암살당해서. 그것도 자국민한테. 같은 독립운동가한테. 간디가 대표적인 비둘기파 독립운동가였거든. 그치, 평화주의적인 독립. 그치, 그럼 매파가 있단 말이죠. 그치. 테러를 통해서라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저 동양의 대한민국처럼 이러면서. 저요. 안중근 중장 봐, 저 대놓고 갈겨버렸잖아. 이러면서. 방야. 그런 스타일. 사실 미국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요렇게까지 왔잖아. 그러자 프랑스에서 이 연구에 숟가락을 얹는 학자가 나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뭐 뒤에 보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고, 물질의 이중성, 드 브로이 물질파입니다. 자, 여기 봐봐. 콤프턴 효과에서 운동량은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였단 말이야. 이 H가 플랑크 상수라는 어떤 빛 파동 이런 광전이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에서 제일 중요한 그 상수값인데 그냥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드브로이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식을 보고 그렇다면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MV분의 플랑크 상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왔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빛에도 무슨 성질이 있더라?
입자의 성질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아주 미세한 입자, 양자 세계에 가까운 그런 입자의 운동성에는 파동성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한 거죠.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이 공식에 넣어서 요새 뭐 이제 140, 150 던지는 투수들이 흔해진 KBO에 야구공 질량을 M에 놓고 요새 대한민국 투수들 평균 한 148, 150 던지잖아. 그 구속을 V에 넣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35승인가 40승인가 나와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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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 큰 야구공에 비해. 파장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거의. 그런데 얘를 우리 톰슨이 음극선 실험했잖아요. 원자 이야기할 때, 전자 발견하고 할 때. 그 음극선에 나오는 전자를 대입해 봤더니 전자 질량 넣고 그 음극선 총에서 튕겨 나오는 전자 속도 넣고 계산했더니 파장의 길이가 무려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와버립니다. 전자에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은 졸라 파동이죠. 맞잖아. 야구공한테 10의 마이너스 35승 파장은 파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지만 전자 크기의 한 파장의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온 거야. 이 정도면 파동이죠. 이론적으로 그걸 설명해낸 게 드브로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고 이 양반도 노벨상입니다. 숟가락 얹기 대단하죠. 시대가 시대입니다. 그러고 이 물질파에 대한 확인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거머냐 거머냐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 이 양반은 뭘 했냐면 니켈 결정에다가 여기에 음극선으로 전자를 쐈어요. 각도를 바꿔보면서. 그랬더니 이 튕겨나오는 산란되는 전자의 각도가 여기서 튕겨나오는 각도 50도 각도에서 피크가 뜨더라는 거지. 즉 50도 방향으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50도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하면 얘가 니켈 결정이라 그랬잖아. 결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겠지. 이때 전자가 1차 벽에서 50도 각도로 반사되는 거랑 같은 음극선이 2차 벽에서 똑같이 50도 각도로 반사가 될 때 이 50도 각도 방향에서 보강 간섭 떴다는 소리예요. 얘 입자잖아. 그런데 50도 방향이 무슨 간섭이 떠버렸다? 보강 간섭이 떴죠. 아까 간섭은 파동성이었게요? 입자성이었게요? 빛에서. 얘 입자인데 보강 간섭이 떴다네요? 이 말은 뭐다? 입자에 뭐가 있다? 파동성이 있다는 거지. 입자 운동에. 그리고 톰슨
톰슨이 음극선을 가지고요. 똑같은 알루미늄 박에 하나는 X선을 쏘고 하나는 전자, 즉 음극선을 쏩니다. 이때 여기 알루미늄 박에서 회절돼서 나온 요 뒤에 회절 산란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이 지금 저 두 개의 사진 봐봐. 회절 무늬가 어떻다? X선과 전자선에서 어떻게 보여요? 저기 238쪽의 밑에 회절 무늬가 어때? X선하고 전자선에 의한 회절 무늬를 자세히 보면 똑같다라는 게 보이죠. X선은 빛이고 음극선은 입자잖아, 전자잖아. 근데 둘 다 똑같이 회절하네? 그리고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경우도 빛처럼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도 발견됩니다. 저게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전자 가지고 해봤더니 또 나타나는 거예요. 보강상세가 빛하고 똑같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통해서 드 브로이의 물질 파이론, 입자도 질량이 정말 작아지면 양자화된 세계에선 입자의 운동 역시 뭐를 가져야 된다?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자도 양쪽의 모든 성질이 다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에 대한 증거들이 이렇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내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 전자 음극선의 파장이 음극선의 파장이 빛의 파장보다 짧단 말이죠. 훨씬.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전자현미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론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우리 이렇게 평면파의 물결이 지나가고 있다고 치자고. 이런 평면파 형태로 물결파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커다란 물체 하나를 딱 길을 가로막잖아. 그러면 이 물체에 부딪히지 않은 곳은 계속 원래의 파도가 계속 연결돼 나가겠지. 그럼 여기는 파도가 안 생길까요? 가운데는? 이게 지금 봐봐. 물질 크기랑 파장의 크기가 엇비슷하잖아요. 이러면은 회절, 즉 애돌이라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요 끝에서 약간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얘네들이 연결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얘를 또렷하게 보려면 더 파장이 짧은 파동을 만들어야지 요게 휘어지는 게 덜해서 그 물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마이크로 입자 단위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노 파티클 단위는 가시광선으로 인지가 안 돼요. 가려져 버려요. 이걸 분해 능이라. 우리 회절이 될 때 회절무늬 간격 배웠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간섭 회절, 빛의 간섭 배울 때 그 회절 때문에 생기는데, 참고로 그때 이건 좀 외우라 그랬죠. 간섭무늬 간격인 델타 X는 B분의 L람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파장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요,
무늬 간격이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체 두 개를 일정 이상 가까이 놔두면 겹쳐져서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저기 우리 239쪽 맨 밑에 나오는 저 그림인 거야. 파장이 길면 회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된 빛으로 못 봐. 근데 파장을 짧게 잡으면 회절이 덜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빛을 분리된 빛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더 작은 세계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파장이 더 짧고 진동수가 더 큰 무언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근데 가시광선으로는, 빛으로는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뭐를 쓰자라는 생각이 나온 거다? 전자를 쓰자라는 거야. 우리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 있었잖아. 맞죠? 그걸 이용해서 음극선의 이동을 렌즈처럼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기 렌즈라고 합니다. 저거 공식 자체는 물리학 2에 나오니까 지금은 몰라도 되고, 자기장으로 음극선을 뭐 할 수 있다? 전자선을 휘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빛 대신에 무엇을 쓴다? 전자를 이용해서 물체를 관측하는 그런 현미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현미경에는 저기 보면 주사식 셈과 투과식 템이 있거든. SEM-TM. 실제로 셈템이라 그럽니다. 나는 대학교 때 대학원 선배들 밑에 그 연구 보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내 노트북을, 이 브랜드를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20년째 이 브랜드인데, 그때 제일 많이 하고 댕긴 게 저 셈 찍으러 댕긴 거예요. 그 이제 샘플 들고 전자현미경실에 들고 가서 의뢰하고 사진 파일 받아오고. 자, SEM하고 TEM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알면 돼. SEM은 어떤 시료가 있잖아요. 내가 관찰하는 시료 표면을 얇게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금이나 카본으로. 여기에 전자를 쏘면 전자가 튕겨나가겠지, 반사로. 금이 입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화상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주사식이라 그래요. 전자가 표면에서 반사되게 만드는 거야. 대신에 금을 거의 나노 파티클 수준으로 얇게 코팅하기 때문에 결정 구조나 표면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겠지. 그래서 저기 쌤 사진 봐봐. 금색이잖아. 물론 저거는 컴퓨터 그 영상 처리를 한 겁니다. 원래 흑백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부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 표면, 외관, 털 구조까지 보이죠. 저거 크기 봐봐. 25 마이크로미터야, 저기가. 그럼 털 굵기는 나노 단위라고. 근데 털이 보이잖아. 근데 TEM은 뭐냐, 그러면은. 시료를 얇게 만들어 놓고 전자를 쏘는데 요 밑에서 캐치하는 거예요. 투과식 말 그대로. 아주 얇게 마른 시편을 빛 대신에 우리가 전자가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전자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표면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그치,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엄청나게 얇은 시료만 되겠지. 전자가 뚫고 나와야 됩니다. 대신에 해상도는 얘가 좀 더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재료 쪽이었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결정 구조가 더 중요해서 SEM 많이 찍고 다녔고. 그리고 저 크기 봐봐. 저기 25 마이크로미터. 전혀 이제 같은 저거 집슈몰레 같은데, 저걸 이제 일반 가시광선으로 보는 거를 광학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의 크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빛도 양쪽의 성질, 입자도 양쪽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요 단원까지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고, 니는 수요일 날 언제 올 건데? 5시에 올래? 7시 반? 5시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